파이베이 다이섹션 관련돼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조건에 의해서 이 프레셔 로스 관련된 카테터를 어떤 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프레셔 로스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 프레셔 로스가 높다는 것은 이 플로우 자체가 많이 못 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이거를 얘기하다가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 수술 필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캐놀라나 모든 그 소모품들은 저희가 선택을 하는 건 아닙니다. 다 서전의 초이스고, 근데 하지만 체외순환사들이 알아야 할 것은 이 각각의 캐놀라들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특성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그 특성들을 보이고 체외순환 과정에서 이 심폐기 회로 내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꼭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프레셔 로스가 플로우 얘기를 하니까 뭐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캐놀라를 선택을 하고 뭐 사용을 하고 뭘 해달라고 하는 건 다 서전의 초이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오해를 하지 마시고, 그런 캐놀라에 대한 특성 관련돼서 이 체외순환사는 그거를 정확하게 알 이 필요가 있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가 이 보고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우리가 이걸 써라 저걸 써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에서 이제 데스탈 아나스토모시스가 진행이 뭐 제일 먼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HCA를 시행을 하면서, 그다음에 뭐 엑실레리 아테리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캐놀라들이 따로따로 삭관이 돼서 그 이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어저께 이제 제 동영상을 보고 그 분당 서울대병원에 있는 그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건 댓글에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분당 서울대병원이 이 다이섹션을 가장 많이 하는 병원 중에 하나일 겁니다. 가장 많이 아시는 분이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서 실제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의 진행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전신 순환 이제 디스탈을 연결을 한 다음에 이거를 즉시 이제 비본을 1mm 케이지당 1mm 이퀴발런트 이상을 주입을 하고, 가스 플로우는 일시적으로 퍼퓨전 플로우의 2배 정도를 상승을 시켜 줘야 합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떤 그 조직에서의 산소를 이용해서 그 대사를 계속 하고 있었던 과정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생성되어 있던 그런 여러 가지 가스들을 다 빠른 속도로 제거를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 퍼퓨전 플로우도 좀 많이 유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DC에 이제 디스탈 아나스토모시스를 시행한 다음에는 이제 체온을 계속 올리게 되죠. 그래서 이 세포 호흡은 이제 대사를 지속적으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CO2가 체내에 축적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체내에 축적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플로우 자체가 있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 토탈 서큘 어레스트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해서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 와중에서도 이제 젖산이 또 같이 생성되면서 이 동시에 이제 그 산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대사성 산증과 이 호흡성 산증을 동시에 발생을 시키게 됩니다, 우리 조직에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빠른 플로우를 통해서, 그 다음에 높은 이 수입가스라던가 FiO2를 통해서, 빨리 옥시네이터를 통해서 배출을 시켜야 하고, 충분한 산소를 공급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론적인 이유가 있는데, 이런 이론적인 이유는 예전에 제가 레스피레이터리 관련돼서 하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뭐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하이퍼소닉 서큘러 어레스트를 보통 일반적으로 뭐 40분 정도 하죠. 이제 토탈 어레스트를 시킨 다음에 이제 디스탈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플로우를 해서 체온을 올리게 되는데, 이 HCA 이 동안에는 이 플로우가 없습니다. 이 플로우가 없지만
이 체온이 뭐 완전히 18도씨로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보통 26도씨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이 조직에서는 계속해서 이 산소를 이용한 이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CO2가 생성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이 조직 일반적으로 이제 이 하체라던가 이런 데는 그 산소의 체온이 떨어지면 어느 정도의 견디는 시간이 있지만, 하지만 머리나 심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산소 부족으로 인한 그 데미지가 가장 빨리 오는 장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레브럴 퍼fusion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카디오플레지아를 따로 계속해서 주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조직들은 그 산소의 영향이 이 온도에 비해서 좀 그 머리나 그 심장에 비해서 이 데미지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한 40분, 뭐 길게는 뭐 50분, 뭐 이렇게까지 해도 이 하이퍼소닉 서큘러 어레트를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 플로우가 없지만 이 조직 그 세포에서는 그래도 산소를 이용한 그 호흡을 진행을 하다가 이제 산소비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조직에서는 그래도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이 산소를 이용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있고, 이 포도당을 이용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당, 이 조직 내에서 이 포도당을 이용해서 조직세포에서 호흡을 시작하는데, 그걸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산소에 의한 그 에너지 생성 과정을 이걸 호기성 대사라고 말을 하고, 이 포도당을 이용한 이거를 이제 혐기성 대사라고 합니다. 이 호기성 대사에서는 뭐 크게 가장 많이 이용되는 지금 에너지 생성 방법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일어나진 않지만, 이 포도당을 위한 혐기성 대사에서는 이 대산물이 락테이트입니다. 이 락테이트는 알고 있는 젖산, 이제 우리 뭐 피로물질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젖산이 계속해서 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 플로우가 없는 HCA 상황에서는 이 조직에서 계속적으로 이 젖산과 CO2가 이 조직 내에 계속해서 쌓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나오지를 못합니다. 왜냐면 플로우 자체가 이렇게 없기 때문에, 이 CO2라는 거는, CO2나 O2는 이 분합차에 의한 확산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플로우가 형성이 돼야지 가능한 겁니다. 근데 전혀 플로우가 지금 하이퍼소닉 서큘러 어레스트 동안 있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직에 쌓이게 되고, 이런 과정이 40분, 뭐 50분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디스탈 아나스토모시스 이후에 이제 토탈 퍼fusion을, 그 그라프트를 이용해서 토탈 퍼fusion을 시행을 하죠. 그 다음 또 체온도 올리고, 이제 플로우가 가게 되면 이 조직에 그런 이제 쌓여있던 그 CO2들이 이제 플로우가 가게 되고, 저희가 이제 플로우를 가게 되면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FiO2를 상승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수입 가스, 이 플로우를 뭐 2배 이상 올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정상보다는 이 조직에 이제 CO2들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대사로, 호흡으로 인해서 그거를 빨리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플로우가 이렇게 도달을 이제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혈장에 산소가 녹아 있는 거를 저희가 분압이라고 하고요. 이게 적혈구거든요. 이 빨간색 이 라인, 이 동그란 걸 적혈구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적혈군에 있는 걸 저희가 산소 포화도라고 얘기합니다. 이 분압과 산소 포화도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선 다 설명드리기 힘들고, 제가 유튜브 다른 동영상에 설명을 해놨으니까 한번 찾아서 참고를 해보시고요. 이 산소 제일 먼저 이 혈장에 있는, 왜냐하면 이 혈관막과 이 간질액, 이 조직세포에서의 가장 먼저 도달해서 그 혈장에 있는 산소가, 이거 말씀드렸지만 이 O2는 극성이 없습니다. 공기는. 하지만 여기 혈장의 주성분은 물이죠. 물이기 때문에 이 O2가 혈장에는 잘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건 대략 한 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5%를 우리가 알고 있는 PO2, 이 산소 분압이라고 얘기하는 거로 저희가 뭐 ABJ나
이런 데서 표시를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이 적혈구 내에 헤모글로빈에 결합되어 있는 이 95%를 우리 산소 포화도라고 얘기하죠. 산소 포화도가 얼마냐? 이 95% 이상이 정상이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의미를 알아야지 그 좀 뭐가 설명이 됩니다. 이 의미를 모르고 산소 분압이 설명이 안 되고 뭐 그 포화도가 설명이 안 된다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플로우를 충분히 주무고 가스 수입 가스를 올리고 그다음에 FR2도 올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빨리 이 산소 제일 먼저 그 CO2 이 조직에서 생성된 그 가스 교환은 제일 먼저 여기에 있는 혈장에 있는 O2가 그 확산에 의해서 간질액이 들어오고 간질액에서 조직 세포로 들어오게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헤모글로빈은 경쟁적으로 결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스가 뭐 CO2도 결합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O2도 결합을 하고 뭐 일산화탄소도 결합하고 뭐 수소이온도 결합을 합니다. 가장 친화력이 뭐 헤모글로빈이 O2와 친화력이 좋은 거지 뭐 이런 가스들이 결합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서 헤모글로빈 주변에 어떤 게 더 많으냐가 그 결합을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O2가 이제 플로우를 진행을 하니까 그 혈액에 O2가 많겠죠. 옥시네이트에서 이제 옥시네이션된 혈액으로 이제 저희가 FR2를 공급을 하고 혈장에 있는 O2가 제일 먼저 확산에 의해서 들어오고 조직 세포에 있는 CO2들이 많지만 O2가 이제 많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CO2들이 또 이제 밀려나게 됩니다. 이렇게 확산에 의해서 O2가 많아지니까 다시 밀려나게 되고, 그럼 여기가 O2가 많아지니까 이 CO2가 자꾸 빠져나오고 O2는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확산돼서 CO2가 빠져나오게 되고, 이 CO2는 일부만 여기 혈장에서 CO2도 마찬가지로 가스가 극성이 없기 때문에 이 물과 결합해서 그 다음에 이제 수소와 이 바이오카보네이트로 이렇게 해서 이 정도로 5%가 변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CO2는 그러면 나머지 이거 5%밖에 안 되니까 95%는 어떻게 가느냐? 나머지는 모두 CO2가 이 적혈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냥 나머지 다 유입이 되게 됩니다. 유입이 되면 이 CO2는 근데 혈장과 이 적혈구 내는 전혀 다른 환경입니다. 여기에서는 CO2가 무극성이기 때문에 물에 잘 안 녹는다고 그랬잖아요. 혈장의 주성분이 물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들어오면 전혀 다른 반응을 일으킵니다. 순식간에 그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나머지 이제 한 70%가 어떻게 되느냐면 이 CO2와 물과 결합해서 이 효소가 있습니다. 적혈구 안에는 뭐 탄산무수화 요소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 효소를 이용해서 결합을 하고 이제 수소와 바이오카보네이트로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 바이오카보네이트는 이걸 다시 혈장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결국에는 혈장에서 75%를 운반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그럼 나머지 25%는 어떻게 되느냐면, 75%는 이렇게 해서 이게 HCO3 상태로 이제 밖에서 이제 혈장으로 운반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나머지 CO2는 이 헤모글로빈에 이 O2가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 CO2가 갑자기 많이 들어오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헤모글로빈은 그 주변에 어떤 가스가 있느냐에 따라서 결합을 한다고 말씀드렸고, 충돌에 의해서 그 이미 결합되어 있는 것을 떼어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CO2가 많으니까 헤모글로빈에 붙어있던 O2를 떼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럼 떨어진 O2는 어떻게 하냐? 이 분합차에서 이렇게 다시 조직으로 공급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조직에서의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나머지 25%는 이 적혈구 내에서 이 상태로. 그러니까 보시면 이렇게 비너스 라인과 이 아트리알 라인이 방향이 이제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이게 들어올 때 보면 색깔이 검붉은색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여기는 되게 붉은색이죠. 이 정맥 라인에 비해서는. 헤모글로빈에 이 O2가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많이 결합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붉은색을 띠는데, 이 비너스 라인에는 이 CO2가 많이 결합이 돼서 오기 때문에 이 붉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근데 이제 또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5%가 오고 이제 이 조직에 있던 CO2가 다 빠져나와서 5% 정도는 이런 이제 혈장에 녹아서 가고, 나머지 그 70%는 여기 이제 이런 바이오카보네이트 형태로 이용을 해서 HCO3를 이용해서 이제 혈장애로 빠져나가서 결국에는 혈장에서 75%가 운반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헤모글로빈과 CO2가 직접적으로 결합을 해서 이 한 25%로 이동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수소이온이 많이, 그 적혈군에 수소이온이 많이 생성이 될 거잖아요. 여기서 70% 중에 이제 이렇게 결합했다가 이제 이렇게 분리가 돼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니까, 그럼 이 적혈구대에 수소이온이 증가를 하게 되면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이게 왜냐면 이 수소가 증가한다는 거는 산성으로 만든다는 소리거든요. 이 적혈구대를. 그럼 산성으로 만들어 버리면 이 과정을 일으키는 이 이온화 효소가 작동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해야 돼. 이거를 또 이 수소는 어떻게 이렇게 이거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결합을 하느냐. 이 헤모글로빈과 수소가 다시 이렇게 결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수소 이온으로 있을 때는 여기에 산성을 일으키지만, 얘가 헤모글로빈과 결합하는 순간 그 속성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얘는 그 어떤 그 산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결합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결합을 해서 이 적혈구 내에 이 폐하의 변화는 없게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폐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폐하가 이게 증가를 하면 얘는 떨어지게 되죠. 얘가 올라간다는 거는, 폐하가 떨어진다는 거는 이 산성을 의미하는 거니까, 산성으로 간다는 거를 의미하는 거니까, 이렇게 돼서 이게 이제 조직까지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다들 아시겠지만 그 체외순환 그 TCA를 시행하고 나서 이 한동안 보시면 이 적혈구하고 비너스 라인하고 아트리얼 라인하고 보면 거의 한 1분 가까이가 계속해서 색깔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검붉은색으로 계속 비슷한데, 이 순환이 계속 되면서 이제 계속 그 산소를 공급을 하고 그 CO2를 계속해서 배출을 해내지만, 거의 길게는 저희가 5분 가까이는 수입가스를, 5분 이내에는 수입가스를 올렸던 걸 다시 그 ABG를 해보거나 그 검사를 통해서 다시 정상으로 맞춰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이 수입가스를 너무 높게 유지를 하다 보면 이 PCO2가 너무 낮아지게 되죠. 이 PCO2가 낮아지게 되면 제일 그 영향을 미치는 게 머리로 가는 플로우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플로우가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체온이 아직은 낮기 때문에 이 머리로 가는 혈관 자체도 작아질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플로우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 이제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너무 낮은 수치로 유지를 하면 안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 과정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워낙 조직세포에서 한 40분이라는 시간 동안 그 계속해서 여러 가지 그 대사성 물질들이 생성이 됐었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해 주는데 그 최소한 1분 이상은 충분한 플로우를 유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 플로우를 가지 않기에는 조직에서 이제 대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 호기성 대사와 원래 혐기성 대사를 진행을 하고, 이 혐기성 대사가 이제 나중에 줄을 이루기 때문에 이제 락테이트가 형성이 돼서 이제 락테이스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CO2가 다시 생성이 된다고 그랬죠. 그럼 이제 생성된 CO2와 락테이트에 의해서 이 메타볼릭 엑소시스와 레스피레이터리 엑소시스가 동시에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면 가장 이제 그 모든 디스탈 아나스토모시스가 끝난 이후에는 이 퍼퓨전 플로우를 증가를 시키고, FR2도 증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수익가스도 증가를 시켜서 이제 산소를 조직에 빨리 공급을 해서 CO2를 다시 밀어내서 이 순환 과정을 빨리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상적인 정상적인 다 레벨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ABJ 검사를 뭐 금방 할 수 없다, 뭐 이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비너스 라인과 이렇게 A 라인이
이 색깔 차이가 분명히 확연하게 눈에 보이는 정도로 난다 그러면 이미 가스 교환이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정상적으로 다시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뭐 그 안에 ABJ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검사 결과를 보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 색깔 차이를 좀 보고, 두 개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검붉은색과 붉은색과 좀 약간의 검붉은색, 그러니까 확연히 차이가 난다면 색깔 차이가, 그때는 충분히 가스 교환이 됐을 거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검사 결과를 보는 게 더 정확하죠. 하지만 그럴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런 걸 보고 다시 정상으로 맞춰 놓고, 이제 ABG나 뭐 검사를 했을 때 이 결과가 좀 더 해줘야 되겠다 그럴 때는 뭐 다시 좀 더 올리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해서 이 리오밍 과정에서 뭐 수술 순서라던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수술 순서는 뭐 저희가 당연히 뭐 수술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굳이 몰라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시는데, 항상 모든 수술에서는 최혜순환사는 그 위에 같이 이제 수술을 진행하는 서전 선생님의 이 수술 방법이 어떤지는 꼭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을 모르면 심폐기가 절대로 계속해서 뒤쳐져 가기 때문에 환자한테 좋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술, 뭐 단섹션 뿐만이 아니라 이 여러 가지 수술에서도 어떤 순서로 수술이 진행되는지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 동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렸던 이제 HCA를 시행을 하고 디스탈 아나스토모시스를 끝낸 이후에 그 동안 이제 셀렉티브 세레브랄 퍼퓨전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 머리 쪽으로는 플로우가 계속해서 산소를 공급해주면서 이스케믹 타임이 없지만, 이 조직 그 외의 나머지 조직들에서는 체온이 26도로 낮아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 조직에서는 계속해서 이 산소를 이용한 이 호흡을 진행을 하다가 이제 플로우가 완전히 없어지는 과정에서는 이 포도당을 이용한 이 대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O2로 하는 거를 이제 호기성 대사라고 그러고, 이 포도당을 이용한 대사를 이 혐기성 대사라고 합니다. 이건 다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이 혐기성 대사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산 물질이 이 락테이트입니다. 이 락테이트는 일명 말하는 이제 피로 물질인데, 이게 혈중으로 방출이 되게 되면 메타볼릭 엑시도시스를 형성을 하게 되고, 이 조직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호흡을 통해서 CO2가 계속 조직 안에 생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CO2로 이제 플로우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이 분압차에 의해서 CO2가 모두 밀려 나오면서 이 혈중에 이 메타볼릭 레스피레토리를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최초 플로우는 충분한 플로우를 유지를 해줘야 되고, 충분한 플로우를 통해서 많은 혈류량을 이동을 시켜서 이 교환 속도가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유지를 해줘야 되고, 이 최초 이제 수입 가스 플로우와 이 FiO2는 좀 정상적으로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이 수입 가스 플로우는 워낙 이제 조직 세포에서 CO2가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분압차에 의해서 모두 혈관으로 빠져나오고, 이 적혈구를 통해서 이제 변환돼 가지고 결국에는 혈장에서 75%의 이제 CO2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익 개수 플로우를 정상의 2배, 많게는 3배까지 올려서 이 옥시네이터, 이제 렁은 작동을 하지 않죠. 렁은 지금 심장 체외순환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옥시네이터에서 이제 가스 교환을 통해서 충분히 CO2가 정상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정상 CO2를 유지를 하고 FI2도 공급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 세포의 모든 이 혈관 안에 이 모든 O2와 이 CO2 레벨이 정상을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이제 이거를 예전에 레스피레이터리 CO2의 운반 과정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 이 체외순환 과정에서 가스 교환이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입니다. 이제 HCA를 하고 나서 이제 서큘러 어레스트를 시행하고 나서 이제 디스탈을 연결을 하고 나면 이제 이 4브랜치 그래프트, 보통 이제 토탈 아치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이 제일 먼저 이쪽 위에는 이제 머리 쪽으로 가는 그래프트이고, 이 완전히 반대 방향의 그래프트가 하나 있는데, 이 부분에 캐놀라든 뭐든 습관을 해서 이제 전체 클램프를 하고 전체 관류를 시작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 이제 동시에 이제 리워밍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게 서서히 이제 체온을 서서히 올리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체온을 올리는 과정에서 이제 나머지 이 머리 쪽으로 가는 혈관들을 연결을 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순서대로 연결하는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디스탈을 제일 먼저 연결을 해서 이 그래프트를 이용해서 전신순환을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2번, 3번, 만약에 엑실라리가 이 그래프트로 해서 연결이 되어 있다면 이 부분은 제일 마지막에 하고, 이쪽 프록시마를 먼저 연결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4번을 보통 연결을 하게 되는데, 이 순서는 뭐 서전이나 뭐 상황에 따라 다른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머리로 플로우를 유지를 해주기 위함입니다. 여기를 이제 완전히 아나스토모시스를 끝내고 나서 연결을 해서 이제 전신순환이 가능하고, 머리로는 지금 셀렉티브 퍼퓨전만 가능한 과정이고, 이 랩트 서브클라비아 연결한 다음에 플로우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랩트 캐로티드 연결한 다음에 플로우를 보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엑실라리가 연결이 되어 있다면 이 부분은 마지막으로 하고, 그 다음에 프록시마를 연결하고 나머지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하는, 보통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부분도 병원마다 어떤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혹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 병원은 좀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한다 그러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 병원에서는 보통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디스탈, 그다음에 토탈 퍼퓨전, 2번, 3번, 저희 엑실라리가 거의 루틴으로 하기 때문에 이 4번을 제일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프록시마를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4번을 연결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지속적으로 머리 쪽으로 가는 플로우를 유지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결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2번을 연결하면 이제 셀렉티브가 돼 있던 거를 빼야 되겠죠. 하나씩 빼야 될 텐데, 이게 만약에 뭐 센트리퓨가를 사용하고 있다면 뭐 크게 뭐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 롤러를 사용하고 있다면 롤러를 이용해서 이 각각의 이 캐로티드 아테리들을 공급을 해주고 있다면, 그 하나씩 뺄 때마다 플로우를 줄여야 될 겁니다. 이제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압력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서 이제 서서히 플로우를 하나씩 줄여 나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이 이거고, 플로우를 줄이고 압력도 줄여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블리딩 컨트롤 하면서 체온은 정상으로 올리게 되는데, 이 체온을 올리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곳에서 온도를 이제 측정을 하게 되죠.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측정되는 거는 이 렉탈 템퍼레처와 이 나소파링지알 또 에소파고스 템퍼레처인데, 보통 기본적으로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되는데,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이제 뭐 코어 템퍼처와 이제 그 서페이스 템퍼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렉탈을 코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이 나소파링지아를 보통 서페이스 템퍼처라고 의미를 하게 되는데, 이건 좀 생각을 다시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뭐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체온을 올리는 과정에서 이 서페이스 템퍼처는 이 나소파링지알 템퍼처를 기준으로 이 히터 쿨러와의 온도 차이가 이제 6도씨를 넘지 않도록, 보통 이제 책에는 4에서 6도씨라고 나와 있는데, 이 최대 6도씨를 넘지 않도록 유지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나소파링지알이 26도일 경우에, 저희가 이제 26도일 경우에 이 히터 쿨러의 온도는 32도 이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의 온도와 혈액의 온도가 갑작스럽게 너무 많은 차이가 나면 이제 그 온도 차이로 인해서 혈관 안에 이제 가스 엠볼라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례를 들면 좀 이해하기 쉽게, 이 잠수부가 그 깊은 바닷속이나 물속에 들어가서 잠수를 했을 때 이 갑작스럽게 상승을 하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너무 갑작스럽게 상승을 하게 되면 이 혈관 안에 공기가 형성돼서 이 가스 에어 엠볼리즘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이 서서히 감압을 통해서 상승하는 경우와 좀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퍼퓨전 플로우가 충분히 유지되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6도씨의 그 온도 차이를 유지를 한다고 했을 때, 이 렉탈과 나소파링지알의 이제 그 온도 차이는 보통 4에서 5도 정도가 정상 범위일 겁니다. 이게 뭐 그 너무 낮거나 이 차이가 너무 높거나, 만약에 그 가장 정상적인 거는 이 나소파링지알은 거의 그 혈관 근처에 있기 때문에 가장 빨리 올라갑니다. 근데 렉탈 같은 경우는 빨리 올라가지 않죠. 근데 만약에 이게 역전돼서 이게 뭐 더 천천히 올라가고 이게 빨리 올라간다거나, 뭐 두 개가 다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그 프랍의 그 온도계의 그 위치를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위치를 확인을 해서 지금 적정하게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괜찮은데 이게 뭐 렉툼이 너무 천천히 올라간다 그러면, 뭐 덩치가 큰 사람이라던가 이 BSA가 이 큰 환자들은 이게 체온 자체가 더 마른 사람보다 더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걸 모든 걸 감안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러가지 뭐 빠져 있다거나, 뭐 빠져 수 있는 경우도 종종 있고, 뭐 나소파링지알이 뭐 빠져 있는 경우도 종종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온도 차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기준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한 4에서 5도 정도 차이가 나면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둘 다 천천히 올라가지만 4에서 5도를 유지를 한다면 괜찮겠지만, 이게 너무 다른 그 양상을 보일 때에는 지금 그 원인을 찾아서 꼭 해결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 체온 상승 과정에서 렉탈 이 온도계의 위치가 올바르지 않으면 이 체온 변화의 크기가 크지 않을 확률이 높고, 뭐 빠져 있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 이 나소파링지알은 온도 측정량 이 혈관 근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렉탈보다는 빠르게 떨어지고 빠르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26도로 체온을 보통 이제 하강을 시킬 때에도 이 나소파링지알을 기준으로 잡지는 않습니다. 이 렉탈이 26도가 돼야 되는 거지, 이 나소파링지알이 26도가 돼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얘는 더 밑으로 떨어지지만 얘는 더 천천히 떨어지고, 올라갈 때도 더 천천히 올라간다는 거를, 혈관에서 이 렉탈 자체가 혈관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더 천천히 올라간다는 걸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펌프에서도 온도를 보통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 펌프에서도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이제 그 옥시네이터를 지나서, 보통 이제 옥시네이터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곳이 두 곳입니다. 비너스 라인과 아트리알 라인 두 개인데, 이거 두 개를 각각 연결을 해서 이 아트리알 라인 온도와 비너스 라인 온도는 분명히 차이가 날 겁니다. 왜냐면 아트리알은 이제 히터 쿨러를 지나서 바로 이렇게 나가는 이 온도계 여기 이 밑으로 해서 재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럼 바로 이제 거의 물 온도를 나타내지만, 이 비너스에서 측정되는 온도는 이 환자를 한번 순환하고 나온 혈액이기 때문에 이쪽 아트리알과 비너스 라인의 온도 차이는 분명하게 날 것입니다. 이렇게 측정을 하는 방법이, 온도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보통 이제 폴리카테타와 이제 온도계가 같이 되어 있는 장치들을 요즘은 그 급여가 되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블레드의 온도를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뒤에까지 다시 그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다이섹션 관련돼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 다이섹션 관련돼서 다이섹션 물론 랩타트 바이패스를 또 같이 올려드리겠지만, 제가 정리를 하고 제 스스로도 한번 제가 얼만큼 그 순서를 이해를 하고 있는지 정리하는 과정에서 만든 슬라이드고, 병원마다 어느 정도의 차이든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폐기 선생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병원마다 되게 다 폐쇄적이죠. 자기 병원 얘기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저희 병원에서 실제 실행하고 있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이고, 저랑 관련돼서 제가 같이 공부를 하는 후배들이나 선생님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해주는데, 이건 분명히 병원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학회라던가 이런 데서 만나서 이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병원에서 하는 지금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대부분 다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런 과정이나 전반적인 과정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저의 의견도 저의 슬라이드이기 때문에 저의 의견도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게, 전신 순환을 하고 나서 이제 1번 여기를 수술을 디스탈을 아나스토모시스를 시행을 하고, 이제 그라프트에 캐놀라를 연결을 해서 이제 전신 순환을 실행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혈관들을 이 머리로 가는 혈관들을 연결을 해주게 되는데, 이 혈관의 연결 순서는 디스탈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번, 3번, 5번, 4번 이런 식이라고 했는데, 이때는 이 순서는 이제 엑실라리에 이제 그라프트가 삽관이 돼서 퍼퓨전을 계속 해주는 과정에서는 이런 식의 순서를 진행을 하고, 만약에 엑실라리가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1번, 2번, 3번, 4번, 5번의 순으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건 또 병원마다, 제가 알고 있는 병원들은 대부분 이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앞으로 이야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롤러 펌프를 사용을 하든 이제 셀렉티브 세레브랄 퍼퓨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수술 순서에 따라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씩 이제 제거를 하겠죠. 거기에 따라서는 이제 압력 자체가 이 플로우를 뺀다고 위에서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펌프에서 조절을 해야 된다고 조절을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너무 높은 압력이 형성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온은 계속 이제 체온을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렉탈에서 측정한 온도와 이제 이걸 코어 템퍼처라고 얘기를 하고, 나소파링자를 서페이스 템퍼처라고 의미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체외순환 과정에서 이제 옥시네이터와 히터쿨러 사이에 이제 물을 연결하는데, 이쪽에 혈액이 들어가고 이렇게 혈액이 나간다고 했을 때 일로 물이 들어가고 나오죠. 여기에서 이제 이 혈액에 들어가는 온도와 이 물의 온도가 이제 서로 표면에서 만나서 이제 온도 교환을 하게 되는데, 이 물의 온도와 이 혈액의 온도가 너무 많은 차이가 났을 때는 에어 엠볼리즘 에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4에서 보통 6도씨를 조절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6도씨를 넘지 않도록 유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나소파링지알이 26도일 경우에 히터쿨러의 온도가 32도 이하여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의미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의 원리는 이거랑은 좀 다른 개념이지만, 이 바닷속에 잠수했을 때 잠수부들이
이 갑작스럽게 상승을 하게 되면 이제 혈관 안에 공기가 형성돼서 에어 엠볼리즘이 형성되는 것처럼 이 서서히 감압을 통해서 상승을 해야 된다는 경우가 좀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관류량에서 이제 렉탈과 나소파링제알의 온도 차이는 이제 4에서 5도를 보이면 정상을 유지를 한다고 정상인 범위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게 이제 너무 많은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어디가 위치가 빠져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 봐야 되고, 이 체온의 상승 속도는 이 환자의 BSA와 이 펌프 플로우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에서 6도씨 차이를 유지를 한다고 했을 때, 이 환자가 이제 크기가 크면 클수록 히터 쿨러의 용량은 어차피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용량은 정해져 있고, 이 BSA가 크면 클수록 체온은 더욱 더디게 올라갈 겁니다. 이 소화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어른 수술을 봤을 때 소화가 훨씬 온도가 빨리 오르는 건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왜냐면 이 BSA가 어른에 비해서 훨씬 작기 때문에. 왜냐면 히터 쿨러의 용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각 용량마다 이거를 뭐 용량을 더 증량을 시키고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온도 측정은 보통 4군데를 보통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나소파링제알, 뭐 렉툼, 아니면 이제 그 펌프에서 이제 비너스 이제 혈액 드레인 되는 부분에 한 군데와 이제 아트렐 라인에서 한 군데, 이렇게 해서 총 4군데를 측정을 보통 하게 됩니다. 요즘 이제 이제 급여가 됐죠. 이제 그 폴리카테타의 온도를 같이 측정할 수 있는 게 급여가 되면서 이제 블래더에 이제 보통 이제 측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이제 간편하고, 이제 추가의 온도 렉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뭐 이제 코어 템퍼처라는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이해를 하고 반드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제 일반적인 수술, 또 이제 HCA를 시행하지 않는 수술에서는 이게 별다른 문제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하이퍼소닉 서큘러 어레스트를 시행하는 과정, 이런 부분에서는 이 유린 아웃풋이 생성이 되지 않고, 이 온도 변화의 유린 아웃풋이 생성이 안 되면 이 블래더의 온도계가 거의 작동을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 그림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보시면 이제 온도를 보통 측정하는 게 이제 나소파링제알 에스파고스, 그다음에 여기 이제 블래더, 이 렉탈 보통 이렇게 측정을 하죠. 이 스킨이나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엑셀라리 같은 경우 애과 부위는 여기 서페이스 템퍼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나머지는 모두 다 코어입니다. 보시면 이 나소파링제알도 코어죠. 안으로 몸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요거는 제가 뭐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블래더도 코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코어 바디 템퍼처, 렉탈도 코어 바디 템퍼처. 근데 우리는 요거를 그 서페이스라고 꼭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블래더도 코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차이가 이렇게 되는데, 렉탈은 거의 블래더에 비해서 온도가 천천히 올라갑니다. 이제 근육에 올라가는 속도가 제일 느리기 때문에. 근데 이 블래더의 경우에는 혈액이 필터링이 돼서 나오는 소변의 온도를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이 나소파링제알 온도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실제 해보시면 한 1, 2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문제는 HCA를 시행을 하고 나서는 온도가 거의 나소파링제알과 다르게 됩니다. 온도 차이가. 뒤에서 이제 그림으로 또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마취과 선생님도 그렇고, 마취과 선생님도 다이섹션 할 때는 블래더를 사용을 안 했으면 좋겠다. 온도 차이도 많이 안 나고, 그 다음에 TCA나 TCA 타임에서는 거의 오줌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별로 다이섹션에서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다이섹션만 이제 이 블래더를 사용을 안 합니다. 나머지는 다 블래더를 보통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차이를 나게 해 보이는 것이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블레더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나소파링자를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 온도가 거의 두 개가 체온이 다 올라도 36점에서 뭐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두 개 똑같기 때문에 정말 알 수 있는 코어 이 근육의 온도라든가 이런 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36도면 항상 4도 정도가 이 정상 범위를 유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한 32도 되겠구나. 실제 그 환자의 몸은 이렇게 해서 그냥 유출을 할 뿐이지, 이 블레더와 같이 나소파링자를 같이 넣어놨을 때는 이런 식의 이제 유출을 해서 이제 온도를 올리게 되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이거보다는 렉툼을 집어넣어서 렉툼과 나소파링자를 같이 넣어서 그 다이섹션 과정에서는 수술을 진행을 합니다. 이 마이오카디움도 보통 이제 온도를 재죠. 이게 보통은 이제 저희 심장수술 오픈하트 서저리에서 보통 재게 되는데, 이게 보통 그 마이오카디움에 직접 이렇게 니드로 돼 있어 가지고 이 니드를 마이오카디움에 이렇게 다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지금도 사용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카디오플레지아를 주입하는 게 보통 이건 카디오플레지아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두 가지죠. 이 케미칼 어레스트와 그 다음에 이제 메카니컬 어레스트 두 가지로 이게 나눠지게 되는데, 이 케미칼 어레스트는 이제 보통 아시다시피 이제 포타슘에 의한 이제 어레스트를 유도를 하는 거고, 메카니컬 어레스트는 이 체온을 떨어뜨리면 심장도 이제 멈춥니다. 그 메카니컬 어레스트를 유도를 하는데, 이 마이오카디움이 15도 이하로 떨어져야지 이제 그 양을 15도 이하로 떨어지는 양을 주입을 하게 되고, 이 마이오카디움 이 온도계를 마이오카디움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찔러 넣습니다. 그래서 요게 만약에 15도 이상이 올라가면 그때 다시 카디오플레지아를 다시 주입하고, 이런 과정을 예전에 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이 계시고, 그래서 이게 보통 그래서 저희가 블러드 카디오플레지아를 쓸 때 이 15도의 마이오카디움이 15도 이하로 돼야 된다는 이것 때문에 보통 블러드 카디오플레지아의 경우는 뭐 20분에서 25분, 뭐 많게는 30분까지 해서 이제 세컨 도주를 주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마이오카디움 온도를 15도로 낮추기 위해서 이런 온도계를 사용을 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써 있는 거고, 우리 몸의 온도 잴 수 있는 건 보통 대략적으로 이만큼입니다. 이 두 개는 보통 이렇게 잘 사용을 안 하는데, 크게는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 여기 설명을 드렸지만 이 유린이 배출되지 않는 상황, ESRD 환자 같은 경우는 이런 코어 템퍼처 역할을 정상적으로 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유린 자체가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시고, 이 나쁘다 좋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블레더에 같이 이제 폴리카테테 같이 온도계가 달려 있는 제품들을 사용을 할 때에는 이런 특성들이 있다. 렉툼에 사용하는 온도계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꼭 이해를 하시고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을 거의 드렸는데, 나소파링자를 서페이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이 서페이스가 아니고 이거 다 마찬가지로 다 코어입니다. 코어이고, 이거를 그냥 우리가 임의대로 혈액의 온도죠. 결국에는 혈액의 온도입니다. 이거 서페이스 온도는 이미 말하면 이게 엑실라리와 이 스킨을 서페이스라고 그러고, 이걸 결국에는 혈액 온도죠. 이제 혈액 온도와 이제 근육의 온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이오카디움은 렉탈은 이 두 개의 차이를, 저희가 수술하면서 체온이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이렇게 마취과 쪽에 가서 등 쪽을 이렇게 만져보기도 하고 보통 그러죠. 온도계가 맞나 안 맞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행동들도 좀 하게 되는데, 이제 혈액의 온도와 근육의 온도가 보통 이제 다이섹션 과정에서는 4에서 5도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거. 그러면 근육의 온도를 다 정상으로 올려야지, 이 혈액의 온도가 근육의 온도를 올리겠다고 혈액의 온도를 40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물의 온도를 그렇게 되면 이제 40도 이상이 기계 자체도 40도 이상이 올라가지도 않지만, 이 40도에 가까우면 이제 혈액이 혈액 손상, 혈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항상 환자 체온에 맞춰서 체온에 맞춰서 온도 설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체온을 올리는 과정이 1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보통 다이섹션이
진행하고 체온을 올리는 과정에서는. 그래서 디스탈을 연결하고 바로 전신 순환을 하자마자 체온을 올리는 과정도 그 체온을 올리는 과정이고, 이제 수술을 하는 과정, 이 과정이 어느 정도 시간이 맞아야지. 이게 너무 많은 차이가 나면 그 부가적인 체외순환 그 운영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환자한테는 결국에 뭐 좋을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이거 빼고는 다 코어 템퍼처라는 거고, 그러니까 코어라고 해서 뭐 서페이스라고 그래가지고 표면 온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그 혈액 온도와 근육의 온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이제 사용을 하면서 블레더를 사용을 하면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니,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꼭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해를 한 다음에 그거를 사용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제 생각은 저희는 그래서 요거를 계속 사용을 하다가 저희 병원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어서 그 수술하면서 이게 진짜 온도인지 아닌지 좀 판단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다시 다이섹션 관련돼서는 이제 이 렉탈을 다시 집어넣기, 나소파링젤과 렉탈을 두 개를 사용하고, 이 펌프에서도 이 온도를 측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프랍이 하나밖에 없어서 펌프에서는 그 한 개를 뭐 아테리아 꼽았다, 비너스에 꼽았다 왔다 갔다 해서 보기도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술을 진행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이 뒤에는 실제 그 수술 중에 그 측정되었던 온도를 가지고 그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만약 이제 뭐 판막의 문제라던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심장이 그 상태가 되게 안 좋은 환자들이 많잖아요. 뭐 AR, 뭐 AR, MR 뭐 이런 환자들, 뭐 심장도 엄청 커져 있고. 근데 다이섹션 경우에는 솔직히 체외순환 관련돼서는 그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체외순환 과정에서 어렵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물론 과정이 좀 더 복잡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세레브랄에 퍼퓨전을 해줘야 되고, 뭐 토탈 서클 어레스트 타임이 있고, 뭐 이런 전체적인 과정이 좀 복잡해서 그런 거지, 실제적으로 환자의 심장은 그 대부분 보면 다이섹션 환자들이 심장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고 혈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수술이 뭐 빨리 수술이 그 잘 됐냐 안 됐냐는 뭐 체외순환 뭐 이런 걸 떠나서 거의 대부분은 서전의 스킬입니다. 서전의 능력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빨리 끝나서 환자도 좋아지는 거고, 저희는 거기 맞춰서 할 뿐입니다. 근데 이제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AR, MR, 이 판막 질환, 뭐 TR도 마찬가지죠. 이런 판막 질환이라던가, 아니 그 환자 이젝션 프랙션이 거의 많이 떨어져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체외순환 쪽에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보시면 다이섹션이 뭐 되게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 말씀하시는데, 이런 순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저희가 뭐 그렇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뭐 이런 얘기들을 잘 안 하시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희 후배들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이섹션이 일반적인 아니 이런 판막 질환을 가진 환자들보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 실제적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HCA 이후에 이제 디스탈 아나스토모시스를 시행을 하고, 체온을 올리는 과정이나 떨어뜨리는 과정에서 이 나소파링제알 온도와 이 코어 템퍼처에 대해 차이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저희가 보통 측정하는 온도는 뭐 나소파링제알, 뭐 에소파지알, 뭐 마이오카디움은 뭐 이 체외순환 이 CPB 과정에서 이제 카디오플레지아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이 심근의 이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니들 침이라던가 이런 걸 이용해서 측정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엑실라리나 스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 서페이스 템퍼처로 측정이 되고, 블레더와 이제 렉탈을 보통 다이섹션 과정에서는 크게 이 나소파링지알, 뭐 렉탈, 블레더 보통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블레더를 사용할 때와 보통은 나소파링지알은 마취과 사이트에서 이제 들어가게 되고,
이 블레더나 이 렉탈은 그 두 개를 중에 어느 거를 사용하던 간에 이 부분에 대한 차이점이 그 어떤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블러드나 보통은 이제 나소파링잘의 기본적인 개념은 이제 혈액의 온도를 대변을 하고 있고, 이 렉탈이나 블레더를 보통 이제 머슬 템퍼처라고 말씀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 블레더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체외순환 과정에서 그 다이섹션을 수술하는 과정에서 이 하이포소믹 서큘러 어레스트에서 이 뭐 렉탈이냐 블레더냐에 따라서 온도 차이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이 그림을 통해서 좀 간단하게 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 렉탈과 나소파링지알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의 지금 이제 이 하이포소믹 서큘러 어레스트를 진행한 상태이고, 여기 보시면 이 윗부분이 렉탈이고 밑에가 지금 저희 나소파링지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 렉탈이고 이게 나소파링지알이고, 근데 히터쿨러의 온도는 컨티뉴스하게 22도를 유지를 하고 있었고, 이때 비너스에서 리턴되는 혈액의 온도는 21도로 측정이 됐습니다. 이 비너스에서 여기서 말씀드린 비너스 블러드 HCA 상태에서 이 비너스 블러드는 거의 뭐 머리로 가는 플로우가 대부분 드레인이 되기 때문에 그 머리로 가는 플로우가 온도가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블레더에 들어가 있는 이제 보험이 되면서 이제 가장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소파링지알 두 개를 비교를 해봤을 때는 이 말씀드렸지만 이 유린 아웃풋에 따라서 이 온도가 좀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렉탈 템퍼처와 리워밍 과정에서 보시면 지금 오줌이 잘 안 나오는 상태, 이제 다시 퍼퓨전을 진행을 하고 그 디스탈 아나스토모시스를 끝내고 이제 전체 관류를 시작하는 상황에서 이 유린 아웃풋이 이렇게 좋지 않으면, 보시면 이제 여기가 지금 보면 이게 블레더에 들어가 있는 거고, 이 밑에가 나소파링지알입니다. 보면 지금 리워밍을 올리고 있는데 거의 지금 그렇게 많은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33.5도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데도 이 오줌이 잘 안 나오니까 이 온도가 잘 안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다른 환자에서 이 유린이 잘 나오는 상태를 보시면 거의 지금 비슷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위에가 블레더고 밑에가 나소파링지알인데 지금 거의 비슷한 온도로 지금 같이 동시에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이 블레더는 결국에는 혈액에서 필터링된 그 소변의 온도를 측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혈액의 온도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보시면 거의 비슷하게 지금 상승을 하는 거를 지금 보실 수가 있고, 그때 물 온도도 거의 6도씨 밑으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요런 차이가 지금 오줌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꼭 인지를 하시고 체온을 상승시키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렉툼과 지금 나소파링지알을 비교를 해보면 이 어레스트 과정에서는 보통 지금 위에가 렉툼이고 밑에가 나소파링지알인데, 보시면 거의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다른 환자에서도 보통 이 정도의 한 4에서 5도 정도 차이가 나죠, 보통. 그 다음에 리워밍 과정에서도 지금 여기 36도일 때 지금 렉툼은 32도로 한 4에서 5도 차이가 나는, 보통 이 정도의 평균 값을 보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블레더는 오줌이 잘 나오면 이거랑 비슷한 값으로 올라가고, 나소파링지알과 오줌이 안 나오면은 그게 정확한 값인지 직접 알기가 힘들 정도로 좀 그런 차이점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차이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체외순환 과정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논문에 나와 있는 거를 적어놨는데,
뭐 심장마비에 따른 저체온증의 사용은 이 수술 환자의 생존 가능성이 증가함을 보여주고, 하지만 이런 제대로 통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 리워밍 기간에 이 환자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고, 높은 온도로 리워밍을 시행하는 것은 이 좋지 않은 신경학적 결과를 보여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너무 높은 온도로 유지를 하면 이렇게 된다. 신경학적인 결과를 보여준다는 거고, 만약 신체가 이제 37도 이상의 높은 온도로 리워밍을 시행할 때, 시비어 안티세빌리티와 코마, 베지테이티브 스테이트와 관련된 연관성이 증가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만약 37도 이상의 온도로 과도한 리워밍의 상태는 이 옥시젠 디맨드 증가에 따른 2차적인 세레브랄 이스케미아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이유도 이제 급속한 리워밍으로 발생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론이 또 제한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이제 환자의 체온을 다시 재가온하는 동안 신체는 열을 증가시키는 이제 카테콜라민을 방출을 하고, 이 카테콜라민에 의해서 이 서머 레귤레이션이 좀 조절이 잘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이 전체 관류를 하는 동안 이 높은 온도는 이 프리 라디칼의 발생이 증가를 하고, 이 프리 라디칼의 발생은 이 뇌 대사에 영향을 주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생성된 프리 라디칼은 이 세포막을 공격을 하고 이 세포 내 기관을 파괴시키고 그 후에 이제 세포가 이제 죽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사실상 이제 딥 하이퍼서믹 서큘레 어레스트를 겪는 모든 환자들은 이 혈당을 조절하기 위한 인슐린이 이제 필요로 하고, 이 당 대사 과정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딥 하이퍼서믹 서큘레 어레스트는 이제 혈소판 감소증, 그다음에 클로팅 팩터의 결핍, 이 결핍은 이 DHC를 시행한 이후 이 조기 사망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HC 이후에 과정 중이던 과정 후던 이 모니터링을 주의 깊게 실행을 해야 하고, 일부 절차에서 이 DHC가 필요하지만 이 마취의 사용은 최적의 수술 시간과 이 장기 보호를 또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마취 다들 아시겠지만 이 마취를 통해서 환자의 산소 소모량이 20% 가까이 줄어드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근육이 다 이완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이 셀룰라 디맨드와 이제 브레인 셀, 그리고 이제 이 시스테믹 인플라메이터리 결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DHCA를 시행을 함으로 인해서 이걸 실행을 함으로 인한 단점은 세포 손상으로 인한 리버, 키드니, 브레인, 판크레아스, 인테스틴, 그리고 스무스 머슬 등의 이 장기 기능을 변경을 시키는 것을 포함을 하고, DHC를 사용할 때 환자의 3에서 12%가 이 영구적인 신경학적 손상이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DHC와 연관되어서 이제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한 사지 운동이 손실된다던가 언어 장애가 나타나고 시각 결함 및 인지 저하 사례가 이런 상황에서 모두 보고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뉴럴로지컬 컴플리케이션은 이 셀룰라 블러드 플로우가 지연돼서 이 수술 후 발작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더레이트 하이포서미아 보통 이제 26도에서 31도와 비교를 했을 때 이 수술 중 DHCA 딥 하이퍼서믹 서큘레 어레스트보다는 이 출혈량이 적었기 때문에 이 적혈구나 이 혈장 수술 후 사용이 줄어들었다 얘기를 하고, 수술 후 회복 시간이 길어진 것은 딥 하이퍼서믹과 모더레이트 하이퍼서미아와 비교했을 때 입원 기간과 사망 기간은 상관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에서 딥 하이퍼서믹 서큘레 어레스트 상태에서 이 30분간은 심각한 신경기능 장애나 부작용이 없이 견딜 수 있다고 하고, 그러나 이제 40분 이상의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 뇌손상의 증가가 증가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그 온도를 많이 낮춤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단점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실제 지금은 예전에는 뭐 온도를 뭐 18도까지 떨어뜨리고 이렇게 해서 수술을 진행하는 과정이 많았는데, 벌과 얼마 안 된 사이에 이제 보통 26도로 세팅을 해서 수술을 하고 있는 거를 뭐 다들 그렇게들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딥하이퍼소믹 서큘러 어레스트에 대한 단점들 때문에 이제 모더레이트 하이퍼소미아로 지금 조금 더 올려서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동영상을 통해서 그 위에 이제 계속 순차적으로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타입의 다이섹션 수술 과정에서 진행 방향은 거의 수술 진행 방향과 거의 일치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니셜 도주로 카디오플레지아를 주입하고, 이제 세컨 도주로도 보통 저희 병원에서 이게 주입을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 상황에서부터 다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다이섹션 관련돼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 렉탈 템퍼처와 이 템퍼레처와 나소파링지알 또 이제 블레더 관련돼서 어떤 좀 차이점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보통은 렉탈에서는 이 렉탈과 이 에소파거스 아니면 나소파링지알의 온도 차이가 보통 한 4에서 5도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 블레더 같은 경우는 이 소변의 양이 소변에 배출되는 유린 아웃풋이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 코어 템퍼처의 효과 상태를 잘 보여주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린 아웃풋이 좀 푸어하게 나온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체온을 올리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차이를 좀 보이게 됩니다. 오줌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게 블레더에 들어가 있는 온도이고, 이게 지금 이 나소파링지알의 온도인데, 차이가 지금 거의 많이 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시면 지금 유린이 잘 나오는 과정에서 온도를 보시면 거의 비슷하게 상승되고 있다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렉탈과 나소파링지알을 비교를 했을 때 이 오레스 타임에서도 보시면 이 정도의 온도 차이가 나고, 이게 렉탈이고 이게 나소파링지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레스 상태에서도 이제 이 상태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죠. 그러다 이제 워밍 과정에서도 보시면 보통 한 4도 정도에서 5도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를, 여기 지금 렉탈이고 이게 나소파링지알입니다. 이게 어떤 게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블레더하고 그 다음에 이 렉탈을 비교를 했을 때 이 블레더 같은 경우는 소변이 배출되는 상황에 따라서 온도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다이섹션 과정에서는 정확한 값을 보기가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다이섹션 과정에서는 이 렉탈에 사용을 해서 온도 차이를 보고 결국에는 혈액의 온도와 이 근육의 온도 차이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다이섹션 과정에서는 렉탈을 사용을 해서 하시는 게 더 정확한 온도의 차이를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DHCA와 모더레이트 하이퍼소믹 서큘러 어레스트 상태에서의 어떤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카디오플레지아를 세컨 도주로 보통 주입하시는 병원들도 있고, 아니고 그냥 바로 수술을 프록시마를 연결해서 바로 이제 수술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리워밍 기간 동안 히터쿨러 온도 조절을 통해서 온도를 끝까지 이제 올려주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연결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서전의 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만 대략 한 4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봤을 때 HCA 타임이, 이제 프록시멀 아나스토모시스가 진행되기 전에 이제 아니면 또는 이제 이노미네이트 아테리를 통해서 퍼퓨전하는 경우에는 저희 병원 이걸 제일 마지막으로 연결을 하는데, 뭐 이거를 연결하기 전에 뭐 카디오플레자를 한 번 더 주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뭐 에올틱 루트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코로네 오스티움의 다이렉트로 주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병원마다 뭐 어떤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한 번만 주고 시행하는 병원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안 주고 그냥 끝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처음 그 퍼스트 그 이니셜에서는 뭐 치는 내리는 과정에서 이쪽의 혈관들을 이제 다이섹션을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이제 벤트리큘러 피브레이션이 진행하지 않도록 이 서서히 온도를 낮추다가 이제 이쪽이 완전히 다 박리가 되고 나서 급속하게 내리게 되는데, 이제 그때 이제 벤트리큘러 피브레이션이 진행되고 나면 이제 ACC를 진행을 하고, 그 어센딩 에올타를 열어서 뭐 코로네 오스툼에 직접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뭐 다이섹션이 있지만 여기를 ACC를 하고 이렇게 여기에다 바로 그냥 주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니셜로 주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치 베스를 다 연결한 다음에 이제 프록시멀 아나스토모시스를 시행하기 전이나 아니면 뭐 이노미네이트 아테리를 시행하기 전에, 그 연결을 하기 전에 이제 통상적으로 그냥 케이지당 10ml의 이제 블러드 카디오플레자를 저희 병원은 주입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HTK 솔루션을 주입을 했다고 하면 2000ml를 보통 원샷으로 주입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주입하게 되면 이 HTK 솔루션의 보통 기간이 3시간이라고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바로 수술이 끝날 때까지 바로 하시면 될 거고, 뭐 델리도도 마찬가지로 뭐 그 1시간 반에서 뭐 1시간 정도 이렇게 보통 하시기 때문에, 뭐 델리도를 사용을 하는 경우에도 뭐 주입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이제 저희는 블러드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꼭 세컨 도즈를 한번 주입을 합니다. 뭐 이렇게 카디오플레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록시멀 아나스토모시스를 진행을 하고, 이걸 하거나 아니면 마지막에 이걸 하거나, 그 다음에 그 ACC 어플을 진행하기 전에 이제 그 어센딩 에올타에 이 루트 캐놀라를 이제 연결을 해서 캐놀레식 합관을 해서 이제 원블러드 카디오플레자하고 이제 원블러드를 같이 주입을 하게 되는데, 이 상황에 따라서 원블러드를 주입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원블러드 카디오플레자는 항상 거의 루틴으로 주입을 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원블러드 카디오플레자는 500cc 정도 주입한 다음에 이제 ACC 어프 전까지는 이제 원블러드를 주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에 따라 이제 뭐 이렇게 주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ACC 어프를 이제 하죠. ACC 어프는 이렇게 이제 이쪽에 프록시멀이 이렇게 연결되기 전에 이 그라프트에 그 크로스 클램프를 잡게 되는데, 이 클래스 클램프를 릴리즈 시키려는데 이쯤 되면 체온은 거의 정상을 유지하거나 좀 뭐 그보다 밑에 한 34도 뭐 35도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ACC 어프 이후에는 이 LV 벤트와 루트 벤트를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 심장 안에 있는 공기를 제거하고, 아직 심근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심장이 디스텐전 되지 않도록 얼마 동안 또 아니면 한참 동안 심장이 회복하는 동안은 이 empty beating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 심장에서 empty beating이라고 하는 거는 이 심장이 가장 그 편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뛰긴 뛰지만 그 어떤 그 프리로드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심장을 회복하는 데는 이 empty beating 상태가 가장 그 효과적인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에크모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LV를 쉬게 해주려고 에크모를 돌리게 되는데, 이 LV에 만약에 어떤 원인에 의해서 프리로드가 증가를 한다면 이건 좀 문제가 될 겁니다. 심장에 기능이 없다면. 만약에 심장의 기능이 뭐 20% 30% 정도가 있다면 이 정도에서 뭐 굳이 뭐 100% 이상을 돌려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오히려 LV의 기능이 좀 남아 있다면 그 정도의 기능은 이젝션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 심장 안에 스롬보스라든가 이런 스롬보스 포메이션들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심장의 기능이 거의 없는 상태다 그러면 거의 심장이 empty beating 상태로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플로 자체를 충분히 유지를 해야 되고 충분히 드레인을 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에크모 관련돼서는 이건 또 따로 제가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BG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일렉트로라이트라던가 하이퍼소닉 어레스트를 끝내고 이제 전신 순환을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는 이 정상 레벨을 꼭 유지를 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ACC 어프에 또 만니톨에서 체외 순환 과정에서 만니톨을 좀 사용을 하게 되는데 어떤 이로운 효과를 보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만니톨을 주입함으로 인해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많습니다. 그래서 체외 순환 과정에서 이 만니톨을 말브민과 만니톨은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세레브랄 이데마를 감소를 시키겠죠. 높은 삼투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만니톨을 주입함으로 인해서 이 프리라디칼이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 프리라디칼을 제거하는 그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레날 베스큘라의 저항을 감소시켜서 이제 키드니를 또 보호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소변도 잘 나오게 하는 높은 삼투압 때문에 소변을 또 잘 나오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엔도시리얼 셀의 이데마를 감소시키는 장점들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고농도 삼투압을 당연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터스티셜 플루이드에 플루이드에 쌓여있는 인터스티셜 플루이드가 많이 쌓인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부종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만니톨을 이용해서 인터스티셜 플루이드를 인트라베스큘라로 유입시켜서 이 각 장기의 부종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만니톨이라는 자체가 이 뇌압 강화 혈류 이뇨제입니다. 뇌압도 강화를 시키고 뇌압 강화, 혈류, 이뇨제라는 말로 이렇게 따로 사용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뇌압도 강화시키고 혈류에 이제 이런 고농 삼투압 때문에 인터스티셜 플루이드나 인트라베스큘라의 수분을 땡겨 와서 이제 소변으로 되기 때문에 이제 이뇨 작용도 하게 되고. 여기서 문제라기보다는 좀 조심해야 될 점은 이제 환자 체온이 너무 낮은 상태에서 만니톨의 주입은 좀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유는 이 낮은 온도에서 만니톨이 이제 이 크리스탈라이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종종 왜 만니톨 보시면 낮은 온도에서 이렇게 결정 상태로 되어 있는 거를 아마 종종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그거 해결하는 방법은 따뜻한 곳에 넣어두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만니톨이 결정화되어 있는 것을 이런 거는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도 좀 아시고 만니톨을 사용하실 때 신중하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니톨은 특징은 또 다시 재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소변으로 그냥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만니톨은 다시 혈관 쪽으로 다시 재흡수가 되지 않고, 중요한 거는 항상 이제 맨날 관류량에 대해서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환자가 이제 정상적인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이 관류량을 충분히 유지를 해주고 이런 일련의 행동들을 시행을 해야지 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관류량 자체가 잘 유지되지 않는 상태에서 혈압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쪽에 있는 플로우를 조절을 하는 거는 이건 별로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고, 플로우를 유지를 한 상태에서 이 이제 우변의 어떤 조건들을 조절을 해야지, 플로우가 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자체를 플로우를 유지를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플로우는 충분히 유지한 상태인데 혈압이 높다 그러면 약을 쓴다던가 다른 원인을 생각을 해야지, 혈압이 높다고 해서 플로우 자체를 줄이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프 이후에 이제 헤마토크릿이 낮을 경우에는 혈액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수술 초기에 리저버의 볼륨이 많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많아서 다시 백에 프리저베이션을 시키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런 혈액을 다시 사용을 하고, 이래서 이제 헤모글로빈은 다시 정상 범위로 상승을 시켜 주어야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체온이 떨어지면 점도가 증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비스코시티가 체온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비스코시티가 증가를 한다고 말씀을 앞전에서 설명을 다 드렸었는데, 이 비스코시티를 증가를 하기 때문에 항상 체온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25% 이하로 유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와 병행해서 환자 볼륨이 충분하다면 이제 컨벤셔널 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이제 충분히 수분을 제거를 해서
어느 정도 이 범위에 헤마토크리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나이가 또 많을수록 더욱더 이 헤모글로빈을 더 그 정상 범위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제 모든 환자가 이제 체온이 다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여러가지 MT 비팅 상태를 유지해서 심장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이제 서지컬 블리딩 뭐 컨트롤을 하겠죠. 어느 정도 마무리 되었을 때는 이제 서서히 이 심장의 볼륨 로딩을 그 프리로드를 증가를 시켜서 이제 펌플로우를 줄이게 되는데, 이 뭐 말씀드렸지만 그 다이섹션 과정에서는 그 심장 자체가 문제가 있는 환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이 수술 자체도 지금 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진행을 하는 거고, 그래서 뭐 프로텍션 마이오카디엠에 관련해서 이 프로텍션이 뭐 카디오플레이지아를 이용하거나 뭐 온도도 그렇고 이 완전했다면 뭐 펌프를 점점 서서히 줄이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예 이 에오틱 다이섹션 수술이 진행하는 이 체외순환 파트에서 준비해야 될 게 많고 뭐 여러가지 연결해야 될 게 좀 있고 이래서 이게 좀 더 힘든 거지, 뭐 체외순환 입장에서 뭐 정말 위닝하는데 어렵다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다이섹션을 엄청나게 어렵게 생각을 하고 뭐 이거 어떻게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이 정확한 어떤 순서만 알고 계시면 이 환자 상태 심장 자체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그 환자 상태가 뭐 심장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제 심장 기능이 좋지 않은 환자에서 더 이제 펌프 컨디션에 따라서 펌프 이탈이 어려운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 대동맥 박리 수술도, 이런 수술은 더 대동맥 박리에서의 수술보다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볼륨이라던가 뭐 체액량이라던가 여러가지 수술을 해주고 난 다음에 심장의 상태는 어떨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것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뭐 TR, MR, AR 뭐 이런 환자들이 더 어렵죠. 뭐 이런 솔직히 심폐기에서는 이런 환자들이 더 까다롭습니다. 헤어져 더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계산할 것도 많고, 이거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에선 다이섹션 수술에서는 심장 당연히 심장 보호는 뭐 당연한 거지만 그 중에 더 중요한 건 뇌죠, 뇌. 그래서 셀렉티브 세레브랄 퍼퓨전을 진행하는데 이게 뭐 RCP냐 아니면 뭐 ACP냐로 나누는 거고, 그럼 얼마를 줄 거냐, 압력은 어떻게 할 거냐, 뭐 롤러냐 아니면 뭐 센트리퓨얼러 주냐, 뭐 이렇게 해서 많이 이런 부분이 이 뇌 보호를 위해서 이제 되는 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생각은 뭐 다이섹션이 어려운 거는 맞습니다. 왜냐면 과정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뭐 전체 수술 자체가 좀 복잡하고 길고 뭐 모르는 과정이 있고 이래서 그렇지, 이 실제 수술에서는 다른 수술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다이섹션이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도 반문을 가지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고, 제 저랑 관련돼서 제가 알려주고 하는 후배들한테도 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이섹션이 어려운 수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전이 어려운 거지 심폐기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펌프 이탈 과정에서는 이 혈압을 높게 유지하는 것은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연결된 그라프트들에서 출혈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혈압은 뭐 최대한 이제 100 이하, 시스톨릭이 100 이하로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 프리로딩, 그러니까 볼륨, 심장 안에 들어가 있는 LV에 들어가는 볼륨, 심장 안에 들어가는 이 프리로드를 적절히 조절을 해서 이 혈압을 뭐 100대 이하로 유지를 하는 게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서전분들도 위에서 이 혈압 낮추라고 자꾸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펌프는 이렇게 해서 끝내면 이 다이섹션은 이렇게 끝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확한 중요한 거는 뭐 한번 다시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하겠지만 그 다음에 한번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펌프를 끝나고 이제 모디파이드 울트라 필트레이션을 보통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 병은 이제 일단 저희는 안 합니다. 그래서 서전분이 모디파이드를 저희 선생님은 잘 하시는 거를 이렇게 원치 않으셔서, 다른 데는 제가 같이 하고 제가 다니는 뭐 이런 병원들에서는 모디파이드 울트라 필트레이션은 꼭 거의 진행을 하는데, 보시면 뭐 CPB로 인해서 뭐 간단히 요거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논문에 나온 내용인데, 뭐 이스케믹이라던가 뭐 리퍼퓨전 인저리, 뭐 헤모달루션, 뭐 기타 약물을 통해서 이 SO라고 그러죠. 이 시스테믹 인플라메이토리 리스폰스, 뭐 전신 염증을 유발을 하게 되고, 이
이 썰의 증가는 이 수술 후 이완율과 이 사망률을 뭐 이렇게 증가시킨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CPB 회로 이제 표면에 이제 혈액 그 블러드셀이 노출되면 뭐 전신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특히 이제 심장이나 폐, 뭐 이런 그 뇌기능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염증 반응의 효과는 보통 뭐 일시적이긴 한데, 일시적이라고 나와 있죠. 일시적이긴 한데, 이런 효과는 이제 잠재적으로는 뭐 이 컴플레먼트 이제 액티베이션이라든가 뭐 사이토카인, 뭐 뉴트로필 스티뮬레이션, 엔도스리얼 셀 액티베이션을 뭐 유발한다. 뭐 이렇게 액티베이션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CPB 이후에서 이제 폐에서의 염증 반응이 특히 이제 두드러지게 이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CPB 이후에 이제 염증 반응은 이 폐 부종과 이 혈관의 이제 투과성을 현저하게 증가시키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심폐 기능을 감소시킬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염증 매개체는 이런 매개체는 이 폐 분비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이제 포스트 CPB 기간에서 상태에서 이제 현저하게 증가를 하게 되고, 우리가 이거를 일명 책에서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펌프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이 펌프렁이다. 그래서 펌프에 의해서 발생된 이 렁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제 펌프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책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모디파이드 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의 이제 장점은 뭐 여러 논문에서 뭐 통해 많이 알려져 있고, 특히 이제 소화 수술에서 이제 많이 좋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뭐 헤모다이나믹이나 뭐 풀모나리 뭐 코아뷸레이션, 그리고 뭐 올간 펑션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되고, 반대로 성인 환자에서는 뭐 소아 환자에서와는 좀 다르게 그 MUF의 장점에 대해서는 잘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좋다 나쁘다 이게 한 반반 정도 되는데 50대 50인 것 같은데, 그래도 저 개인적인 생각은 어른에서도 모디파이드 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을 하면 또 뭐 장점이 있습니다. 뭐 근데 어른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풀모널이라든가 이제 코아뷸레이션, 뭐 헤모다이내믹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있죠, 분명히.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폐라든 뭐 응고, 뭐 혈류역학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뭐 초점을 주로 맞추고 있고, 이 수술 후 이제 성인 환자에서의 모디파이드 울트라 이제 헤모필트레이션은 뭐 왜냐하면 헤모글로빈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모디파이드를 진행하면서 이제 블러드 트랜스퓨전의 양이 이제 감소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토탈 바디 플루이드 워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터스티셜 플루이드가 감소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 혈관이고 이 부분이 간질액이라고 인터스티셜 플루이드라고 봤을 때 혈관의 농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인터스티셜 플루이드가 제거가 되면서 부종도 감소해서 토탈 바디 플루이드가 감소를 한다. 뭐 이런 이야기에서 블러드 로스를 또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합병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드라이모필트레이션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컴플리케이션도 있죠. 그래서 뭐 롱 에어 엠볼라이라던가 뭐 디스아리드미아, 그다음에 하이포서미아, 뭐 체온이 자꾸 떨어지죠. 왜냐면 뭐 어떻게 그 체온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퍼시스턴트 시스템 하이포텐전 뭐 이런 식으로도 단점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신경학적 결손이 좀 발생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이런 원인들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은 뭐 세이프티 스트래티지의 적용으로 피할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에는 뭐 지속적으로 이제 아트리알 라인에 프레셔 모니터링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아트리알 라인의 필터를 이용해서 이제 그 모디파이드 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의 버블 트랩을 적용을 하고, 뭐 헤모 컨센트레이터의 방향을 거꾸로 뒤집어서 뭐 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이 MUF 회로에 이제 열교환기 사용 등을 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실제 그 CRRT 같은 경우와 이 체해순환 과정에서 쓰는 그 모디파이드 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이 뭐 원리는 똑같이 헤모필터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좀 원리가 다릅니다. 얘는 다 체온도 올리고 뭐 라인을 물이 따뜻한 물이 통과하는 거기에 감싸서 체온을 떨어뜨리지 않게 유지하는데, 모디파이드 울트라 필트레이션은 그건 좀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오래 하지만 이거는 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실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그 온도의 영향은 이렇게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점을 찾으려고 하니까 문제점들이 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 공기의 문제도, 그래서 모디파이드 울트라 필트레이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에울타에서 빼서 그 다음에 이제 롤러를 거쳐서 이제 해모 필터를 거쳐서 이게 어디로 가냐면 RA로 들어가죠. 이게 이제 농축된 여기서 이제 물이 이렇게 나올 텐데, 에울타에서 거꾸로 뽑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로 나오기 때문에 공기가 에울타에서 거꾸로 이렇게 빠져나오면 빠져나왔지 일로는 볼륨을 주입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그 공기 관련 렁은 물론 이제 렁의 에어가 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돼서 이게 바로 RA로 들어가서 뭐 RB로 들어가서 이제 렁으로 가겠죠.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조심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해모 필터를 보통 뭐 방향이 이런 방향이다 그러면 이거를 하기 전에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완전히 뒤집죠. 뭐 이런 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런 거를 방지하기, 그 RA로 들어가는 볼륨을 공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도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을 그 해결책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모디파이드 울트라 해모 필트레이션이 실제로는 그 하면서 어떤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환자가 그 심장이 좋아지는 포인트를 모디파이드 하면서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 그 유튜브에도 그 영상에 대해서 좀 올려놨는데, 이 모디파이드 울트라 필트레이션은 효과적으로 해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에 뭐 그 원칙은, 모디파이드 울트라 해모 필트레이션의 원칙은 모든 혈액은 이 해모 필터를 다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환자에서 빼는 혈액도 당연히 해모 필터를 거쳐서 가겠지만, 환자에서 빼는 거를 멈추고 이제 만약에 리저버에 있는 볼륨을 다시 이렇게 준다고 했을 때도 얘는 그냥 에울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시면 이 리저버에 있는 혈액은 뭐 헤파린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 그 농축되지 않은 혈액이기 때문에 이 혈액을 농축시켜서 해모 필터를 거쳐서 이 RA에 그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꼭 모디파이드 울트라 필트레이션을 시행을 할 때는 당연히 롤러 펌프는 있어야 되고, 롤러 펌프에 감아서 해모 필터를 무조건 100%의 모든 그 혈액들이 모디파이드를 진행하는 동안 모든 혈액들은 해모 필터를 거쳐서 다시 RA로 들어가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 여기서 뭐는 베노 타입의 이제 울트라 해모 필트레이션을 시행을 하자,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해서 모든 그 이제 다이섹션 관련돼서 한번 다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그 동영상에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를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그 타입 A 다이섹션 관련돼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